안녕하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으면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력이 강하고 독불 장군처럼 앞만 보고 직진하는 성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약하고 마음이 여렸습니다. 항상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하고 기댈 상대가 필요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는 그 상대가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잠깐 어디로 가버리면 하루 종일 언니를 찾은 적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마다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언니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죠. 다른 분들은 형제나 자매지간과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저는 언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했고, 언니랑 똑같이 되려고 옷도 따라 입고 책도 따라 샀습니다. 오죽했으면 장래의 희망이 저희 언니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도 장래의 희망이 언니라고 하니까 황당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정이 장래의 희망이 언니라고 적었는데 왜 언니니? 선생님이나 경찰 이런 걸 적어야지. 언니라고 적으면 어떡해. 애정이는 언니가 될 수 없어. 언니도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애정이도 결혼해서 다른 집에서 살아야지. 선생님이 저를 귀엽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물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언니가 결혼해서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언니가 가버리면 안 된다고 소리쳤죠.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시면서 결혼해서도 같이 살라고 달래셨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같이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이웃집 사람들만 해도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언니랑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우울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정말로 언니와 살고 있네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분가했지만 계속해서 저랑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0살이었고 저희 언니는 23살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일찍 낳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격리일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죠. 언니 말로는 회사 일보다 시댁살이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속상해할까봐 자세히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를 피해 저희 집으로 와서 쉬고 있을 때가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사돈 어르신이 와 있었습니다. 에이, 그것 여기 있지? 뭐 한다고 자꾸 밖에 나가 있는 거냐, 어? 내가 잡아먹기라도 했어? 죄송해요. 잠깐 동생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하윤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언니가 서둘러 짐을 싸서 나서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늘 환하게 웃던 언니인데 결혼한 이후로 불행해 보였죠. 저한테 몰래 전화를 해서 울먹거리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사돈 어르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보기라도 할 텐데 저도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만 있다가 언니를 떠나보내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은 언니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 있죠. 잠을 자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습니다. 언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언니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가 슬그머니 시댁을 빠져나와서는 제게 다가오는데 무슨 귀신이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니를 어찌나 괴롭혔는지 사람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 언니가 흐느적 걸어오더니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제가 왜 울었냐고 묻는데도 운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안개처럼 보이는 언니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전화를 해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언니가 해탈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아들도 못 낳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장남을 낳았으면 나도 예쁨 받았을 텐데. 언니가 흐느끼면서 전화를 끊길래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언니에게 차라리 독립하라고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라고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냐고, 이혼하면 우리 하윤이는 어쩔 거냐고 묻더군요. 언니가 꾸역꾸역 그런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는데 제가 해줄 건 하윤이를 봐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시댁에 주말마다 전화를 해서 하윤이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다 떼쓰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난감한 척 저한테 화를 내는 척하면서 제 집으로 겨우 왔었죠. 그래서 덕분에 조카랑 쌓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공원으로 피크닉도 가면서 자매같이 놀아주었죠. 하윤이도 저를 좋아해 주어서 가끔은 제 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사돈 어르신은 하윤이가 딸이라고 안 좋아하지만 기죽지 않길 바랬는데요. 하윤이가 당당하고 밝은 아이로 크길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네?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어디 병원인데요? 사돈 어르신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랑 형부 그리고 하윤이가 탄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와서 택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보니 언니랑 형부는 이미 세상을 뜬 상태였죠.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서 언니 얼굴 위로 덮여진 천조가리만 쳐다보았는데요. 사돈 어르신은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집에 박혀있지는 비 오는 날에 어딜 가겠다고 나서서 우리 아들까지 죽여? 사돈 어르신은 죽은 저희 언니를 붙잡고 욕을 하고 있었죠. 시댁 쪽 사람들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와 막걸리가 먹고 싶다며 맛집으로 향하게 한 언니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아예 몰랐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전화를 했다. 안 그래도 아들 못 낳는 것 미워 죽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다니. 이런 가짜는 것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어. 사돈 어르신이 통곡을 하시면서 언니 위로 덮여진 천을 쥐어뜯었습니다. 언니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던 의료진들이 말렸죠. 사돈 어르신은 언니가 세상을 떴는데도 언니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겨우겨우 화를 참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카를 붙들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우리 아들 죽여놓고 뻔뻔하게 여기 서 있고 싶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라. 이것이 우리 아들이 감싸줘서 살았다고 하더라.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 살았어. 사돈 어르신께서 119 구급대원에게 사고 당시 현장을 전해 들었나 봅니다. 형부가 하윤이를 살리려고 꽉 껴안은 채 머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제가 조카 편을 들었다고 제 머리카락을 붙잡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시더군요. 너도 똑같아. 아들도 하나 못 낳는 것이랑 핏줄이 똑같으니 멍청하게 나불대는 것이겠지.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당장 고쳐놔 줄 테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아파서 주저앉으니 이번엔 할머니의 손길이 조카에게 뻗쳤습니다. 조카의 옷깃을 마구잡이로 붙잡더니 호통을 치시는 거 있죠? 이런 요망한 것,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런 것하고 나는 같이 못 살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보내라.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를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멱살 잡다시피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조카가 보인 반응이 더 슬펐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애가 어찌나 놀랐는지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저는 그런 하윤이를 감싸 안은 채 사돈 어르신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갑자기 난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장례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것이 어디 눈을 부라리고 있어? 우리 아들 장례는 내가 할 거다. 신경 쓰지 말고 그 모자란 것 때리고 가버려라. 제가 진정하라고 중재하는데도 사돈 어르신이 오히려 저를 밀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카에게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라는 말까지 해서 저는 얼른 하윤이의 두 귀를 막아버렸죠. 그리고 하윤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차라리 다 잊어버리자. 이모도 잊고 싶으니까 다 잊으려고 해. 그러니까 하윤이도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자. 하윤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 머리 상처를 꿰매고 찰과상과 인대가 늘어난 부분을 치료하였습니다. 형부가 자식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만큼 하윤이를 처절하게 껴안고 있었나 봅니다. 차가 전복했는데도 하윤이는 5주 만에 태어나였습니다. 저희 조카가 이렇게 회복하는 사이 언니와 형부는 같은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의 뜻대로 형부 장례식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을 치러야 했는데요. 형부 장례식장과 언니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던 와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냈다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돈 어르신이 기어코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알았다며 어쩌면 좋냐고 하길래 서둘러 하윤이가 있다는 고아원에 가보았습니다. 구석에서 외롭게 앉아있는 하윤이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언니가 죽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돈 어르신이 인간만도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돈 어르신 말대로 이제 가족도 아니니 저도 예의를 차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하윤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호적을 올려서 키우기로 했죠. 하윤이를 키우게 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서 선자리를 보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공무원부터 경찰, 선생님, 잘 나가는 사업가까지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연락이 끊기고 흐지부지 되더군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찰나 호텔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하윤이에 대해 묻기 전까지요. 애정 씨가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하시던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금 있는 사람처럼 6시 전에 가시는 게 궁금해서요. 우리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 밥을 챙겨줘야 해서요. 사실 사정이 있어서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순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도 알겠더군요. 바로 조카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연락이 점차 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조금은 한심한 기분이 들어서 일찍 자리를 파했습니다. 저를 피하시는 남자분들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알아가는 남자한테서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피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하윤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무심코 받아보니 요리사랑 연결해준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왜 벌써 헤어졌냐고 물으니 제가 그렇게 됐다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요리사한테서 이유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얼버무리기 무섭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걔는 땡땡 호텔 요리사면 다니?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조카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지 어떻게 그래? 그렇게 잘났어?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 천천히 두고 봐야지. 어쩜 집에 가자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려? 이모, 나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나 했더니 애가 있어서 그랬나 봐. 나도 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 결혼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화내지 마. 이모가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가 그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더군요. 다 먹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13살짜리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워낙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라 너무 어리게만 봤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하윤이가 제게 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기특한 마음에 얼른 편지를 읽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으니 고아원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있죠? 자기가 고아원에 들어가면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조카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혼을 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 쓰래? 이모가 혜윤이 버리고 결혼할 것 같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조카가 엉엉 울어버리더군요. 그런 조카를 꼭 껴안으며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카가 있어서 떠날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는 것보다 조카랑 같이 있는 삶이 더 소중해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있다면 결혼식을 올릴 테지만 그런 남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뒤부터 어른들이 만들어준 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조카를 위해 돈을 벌거나 조카와 지내는 시간을 늘렸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조카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의대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대 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코피를 쏟을 정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단어를 외우고 밥 먹으면서 교과서를 훑어보고 있더라고요. 조카 말로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빨리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른 교실로 돌아와 공부를 하려고요.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완전히 책벌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늘 전교에서 1등인 녀석이 5등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는데요. 오히려 자기가 성을 내면서 과외를 붙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외나 학원 없이도 공부를 곧잘 잘해내던 조카 녀석이었는데 승부욕이 올랐는지 제게 부탁을 다하더군요. 하윤이가 뭘 해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라서 학부모들한테 수소문해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과외를 받으니 성적이 쑥쑥 올랐습니다. 그 뒤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러다 조카가 쓰러진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희 하윤이 담임 선생님이더군요. 하윤이가 수업을 듣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하길래 바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땡땡 병원으로 가보니 하윤이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한약도 지어주고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하윤이가 잔다고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라고 책을 빼앗아서 재운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이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니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밖에요. 우리 하윤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돈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돈 어르신인 거 알게 된 순간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오시더니 제 뒤에 서 있는 하윤이를 보시더라고요. 하윤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며? 다른 자식도 아니고 죽은 우리 첫째 아들 자식인데 내가 챙겨줘야지. 하윤아, 나 기억하니? 할머니잖아. 8살까지 애지중지 키워주던 할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윤이를 버리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놓을 땐 언제고 이렇게 찾아오다뇨. 게다가 하윤이는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쭈뼛거리며 다가가더니 꾸벅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그런 조카를 보고 좋다고 미소 짓더니 원래부터 자상한 할머니였던 척 껴안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유, 우리 하윤이 보고 싶었다. 하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할머니가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늦게 왔다. 이번에 의대에 들어갔다며? 할머니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독립하고 싶으면 말해라. 등록금이랑 생활비도 대줄게. 사돈 어르신이 조카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처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 녀석은 그저 좋아라 하더군요. 저한테 입양 온 후로 외가 쪽 식구들이랑 교류하지 않고 쭉 지내왔으니 반가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했지만 할머니가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런 엄청난 기억을 다 까먹을까 싶었죠. 8살짜리가 겪었을 고통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걸 조카한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알게 돼서 저한테서 큰 배신감을 느끼면 어쩌나 고민이 되더군요. 저 혼자 고민 속에 갇혀서 끙끙 앓고 있으니 시간이 흘러 조카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싣고 학교 기숙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사돈 어르신이 나타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예, 짐이 이것뿐이니? 여자애 혼자서 지내는 건데 이것밖에 안 가져가면 어떡해? 나머지는 택배로 붙일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런 일은 할머니가 신경 써야지 누가 쓰니?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마음 같아서는 욕짓거리를 내뱉고 싶었지만 조카가 있어서 참았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제 차에서 짐을 빼내더니 기어코 자기 차에 실어서 조카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카가 제발 따라가지 않길 바랬는데 자연스럽게 사돈 어르신 차로 옮겨 타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주먹을 꽉 쥐며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제 차로 조카를 따라가 학교 캠퍼스는 어떤지, 기숙사 환경은 어떤지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할머니 곁만 졸졸 따라다니며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있었죠. 결혼까지 포기하고 키워낸 귀한 조카가 할머니 자격도 안 되는 늙은 여자에게 저러니 억울했습니다. 남몰래 눈물까지 닦아내며 그 수모를 참아냈는데요. 수모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조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오랜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받지 않더군요. 그런 날이 수도 없이 지난 뒤에야 걱정이 돼서 학교까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런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너 자꾸 하윤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네가 자꾸 전화해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더라. 사돈 어르신이야말로 하윤이 고아원에 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윤이가 의사 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너야말로 하윤이가 의사 될 것 같아서 견제하는 거니? 할머니가 이제 지원 좀 해주겠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하윤이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윤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뭐? 하윤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려고 해? 괜히 아픈 상처 건드려서 무슨 일을 치르려고. 그러다 걔 공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애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제가 차를 세우고 육직거리를 내뱉으려고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사돈 어르신이 일부러 하윤이와 저를 떼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윤이를 찾아갔는데요. 하윤이가 글쎄 저를 보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 있죠. 이모, 왜 왔어? 저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하는데. 네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와봤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돌아가. 나 지금 밤새야 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게 항상 예의 바르면서도 밝게 말하던 애인데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죠. 결국 제가 조카에게 버럭 화를 내며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너 설마 할머니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버린다고 고아원에 내놓은 사람이다. 근데 네가 의대 간다니까 착한 척 연기하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버릴 사람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너 키우려고 인생을 걸었어. 정말 친엄마처럼 널 키워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제가 울면서 말해놓고 차마 조카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이모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12년을 키워준 이모를 믿어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믿니? 네가 제정신이야? 조카가 제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을 쏟길래 조카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안겨준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연락해봤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다 큰 조카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찾아가도 바쁘다 하니 어쩌겠나요? 마음 같아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가끔씩 연락해서 들어보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이모, 내가 그동안 연락이 없었지? 할 말이 있는데 땡땡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조카 녀석이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니 저도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따져볼까? 아니면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것이냐고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가보니 조카가 갑자기 병실로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돈 어르신이 누워있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돈 어른, 어디 아프세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하윤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내가 8년 전부터 췌장암에 걸렸는데 다시 재발하고 말았다. 이제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돼서 수술해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 사돈 어르신이 그리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제서야 8년 전보다 삐쩍 마른 몸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돈 어르신이 불쌍해 보이는커녕 다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곧 세상을 뜰 사람인데 우리 조카한테 왜 그랬고 언니한테는 왜 그랬냐고 따지기도 싫었습니다. 생판남이니 적당히 회복을 기원하고 병실을 나오려고 했는데 사돈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네 언니한테 모질게 대한 것도 잘못했고 내 손녀 버리고 너한테 떠맡긴 것도 잘못했다. 내 욕심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한 것도 미안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 사과 좀 받아주라. 그래야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어. 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하윤이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가 췌장암 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
대한민국 1등이래. 그 교수가 수술해주면 나 살 수도 있다는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사돈 어르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사과를 받아주면 조카가 교수에게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해본다고 말했나 봅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제 다리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사돈 어르신을 떼어놓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받아야 하죠? 우리 하윤이 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나타난 거 보니까 췌장암 때문에 그러셨네요. 췌장암 진단받고 겁먹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나중에 우리 하윤이 써먹을 때 있을까봐 그러신 거냐고요. 췌장암이 낫기가 그리 힘들다고 하더라. 재발이 잘 된대. 수술은 성공했는데 의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밤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윤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돌아버렸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익만 챙기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사돈 어르신께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조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저와의 연락수단을 모두 다 끊어놓은 거죠. 계속해서 조카를 감시하며 저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만나고는 있는지 감시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윤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모, 사실 나 다 기억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나 고아원에 보냈던 것도, 이모가 나 다시 데리고 간 것도.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순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할머니 집에도 놀러가고 같이 연락하면서 할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무리 할머니가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꼭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그런다고 이모 연락을 무시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한테 잘못한 게 있나 몇 번이나 생각했다. 너도 내가 보낸 문자 봤지? 그 문자들 보면 네 할머니가 무슨 말로 널 꼬셨나 불안했는지 알 거다. 그 문자들을 보고도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 있니? 복수의 눈이 멀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밤마다 꿈에서 엄마가 나와. 그리고 할머니가 고아원에 버리고 가는 꿈을 꿔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코피 흘릴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할머니 생각에 분해서 그랬던 거야. 조카가 울먹거리면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아픈 할머니를 배신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연락 문제로 서운해하거나 저랑 멀어질 때마다 할머니의 몸이 약해져서 양로원에 입원시키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복수를 다하면 다시 저를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분에 차 조카의 등을 내려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네 인생 망칠 수도 있는 짓을 왜 해? 그러다 의사 면허라도 박탈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 인간이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제가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저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로 지내자고 말하자 사돈 어르신이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아가, 이러지 말고 나 좀 받아오. 어차피 옛날 일 아니냐. 엄청 오래된 일인데 이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나 좀 살려다오. 응?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지금 가슴 한켠에 묻어두라고요? 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세요. 언니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도 모자라 우리 하윤이 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할 거니? 이렇게 엎드려 빌까? 사돈 어르신이 부들부들 떨며 애처롭게 바라보길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가 제 머릿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 비굴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윤이한테 비셔야죠. 사돈 어르신이 조카 버리셨잖아요. 하윤이가 용서하면 생각해 볼게요. 하윤아, 우리 조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할미가 부족해서 너한테 못된 짓을 했다. 한 번만 받아오.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절을 하는 사돈 어르신을 보는데 조카가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조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복수심에 치기 어린 행동을 한 것이었죠. 우리 하윤이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외면하며 살자고 설득했을 겁니다. 뭐라도 했으니 됐다고 조카를 달래며 사돈 어르신을 버려두고 왔는데요. 허망하게 앉아있는 사돈 어르신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도 안아보고 계속 혼자서 병실 생활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니의 시어머니이니 어떻게 사나 조카에게도 물어보고 슬쩍 병실 안을 내다본 적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목숨 한번 즐기다 생각하다가도 인성이 나빠 고독하게 떠날 인간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한테 편지 한 통이 와서 열어보았는데요. 무려 5장 분량의 편지였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푸념과 사과글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사돈 어르신이 있는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왜 보냈냐고 따질까 아니면 비아냥거릴까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제가 하윤이한테 교수님께 부탁해보라고 말해볼게요. 사돈 어르신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왜 그랬냐고 남이니까 안 보면 되는 사이 아니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사돈 어르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사돈 어르신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편지글이 마음을 흔들었다기보다는 조카 인생에 흠집을 남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자며 교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해보았죠. 당연히 제 조카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못해준다고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할 거야. 네가 살면서 범죄자도 치료해줘야 하고 네 할머니보다 인성이 나쁜 사람을 고쳐줘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외면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낼 거니? 제가 그리 말하니 조카가 한참을 생각해보는 눈치더군요. 잠시 뒤에는 제 말대로 하겠다며 췌장암 수술을 잘한다는 교수님께 연락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수술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사돈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웬 보자기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귀해 보이는 보자기 안에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반찬을 싸들고 왔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였습니다. 인생은 오래 살고도 볼 일이네요. 조카도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조카가 좋아하는 떡을 직접 쪄왔다며 꺼내서 건네는데 정말 애처롭게 보이더군요. 이거 내가 우리 하윤이 생각해서 찐 거다. 우리 하윤이 백설기 좋아하잖아. 포슬포슬하니 정말 맛있다. 한 입 먹어봐라. 하윤이가 먹지 않으니 슬그머니 손을 내리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역시 내가 준 거라서 좀 그렇지? 그래도 버리면 아까우니까 나 가면 먹어라. 그날은 그렇게 가버리더니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반찬을 건네주셨습니다. 반찬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신다는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안 청소를 해주겠다는 거 있죠? 이제 슬슬 계절도 바뀌었으니 옷 정리도 하고 대청소도 할 때 되지 않았니? 내가 거들어주마. 아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나가 있어라.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봐도 사돈 어르신께서 걸레질을 하고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오셔서 이불 빨래를 해놓고 가셨고 다리미질만 1시간을 하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커튼이 더럽다면서 죄다 빨아놓고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가 해놓은 반찬들도 놓고 가십니다.
오늘도 사돈 어르신이 해주신 반찬에 밥을 해먹다가 사연글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가다가 저희 가족들끼리 모이면 솔직한 생각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나라면 그렇게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사돈 어르신께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나이 40대 후반이고 중학생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웃기고 기가 막힌 일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편견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 나이에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간곡한 지인의 부탁에 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연봉도 꽤 높고 키도 183cm나 되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긴 34살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죠.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여자친구가 아직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길 가다가 명함만 뿌려도 여자가 따라붙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소개팅 자리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진으로 받아본 외모가 제 이상형에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하고 있었기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꽤 큰 편이라서 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만나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진중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진득하게 만나본 뒤 제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제야 이 남자가 저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오래전에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파혼을 하게 되었었다는 과거 연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 때문이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저는 갑자기 받은 황당한 고백에 놀라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가 시집살이를 시키듯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내놓으라 할 직업이 따로 없었던 여자여서 그랬는지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 여자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파혼 선언을 했고 결혼이 파투나는 바람에 상처를 입어 오랜 시간 혼자 지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여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인들 등살에 못 이겨 저를 소개받게 되었고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고 싶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예비 신우도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예비 시모 또한 자기가 그 이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으니 걱정이 심해져서 간섭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왔으니 저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이전 같은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저에게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찝찝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시간을 가지자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조바심이 난 예비신랑은 저에게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시집갈 때 본인이 돈 5천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신우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면 그 돈을 가지고 협박이라도 해서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괴롭힐 경우를 대비해서 1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니 그 조건까지 받아들이고 각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명의도 제 명의로 해두겠다고, 생활비 통장이며 적금 통장이며 전부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본인에게 무조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했던 모든 걸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을 어디 학교 나왔어? 우리 아들 만나기 전까지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어? 음식은 좀 할 줄 알아? 아침에는 몇 시쯤 일어나니? 하면서요.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질문만 수십 개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날카롭지 않게 대꾸하려고 그런 질문은 왜 하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라는 말은 왜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모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에게 대학은 땡땡 여대를 나왔고 남자를 몇 명 사귀어 봤냐는 질문에는 딱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음식은 기본은 할 줄 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같이 입맛을 맞춰 나갈 거니까 둘이 같이 요리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평일 아침에는 출근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을 잔다고 시모의 질문 속도에 맞춰 쏟아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는 한술 더 떠서 대학은 마음에 드니까 합격. 근데 남자 관계는 마음에 썩 안 드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빤히 보더니 근데 왜 음식을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더 이상 대우를 해줬다가는 내가 말리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럼 어머님이 같이 해주시게요? 매일 저녁마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반찬 해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시모가 끙 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시댁에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고 평일이랑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알겠다고 대신 남편이랑 같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저도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야, 우리 주말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좀 쉬자 했죠. 제가 평소에 되바라진 애는 절대 아닌데 남편이 시댁에 방문하기 전에 저에게 언지를 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집살이라든지 거기다가 자기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뒤는 보지도 않고 일단 지른 거죠. 속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싶긴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볼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더 되바라진 척 해가면서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은 엄청 시원했습니다. 시모랑 어영부영 대치하는 상황에 뒤늦게 그 자리에 예비 신우가 왔습니다. 저를 현관 입구에서부터 아래 위로 쓱 한번 훑어보더니 어머, 이 아가씨가 결혼한다던 그 아가씨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예비 신우가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자기가 시모 용돈 문제로 할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무슨 용돈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제가 떨떠름하게 있으니까 예비 신우가 저한테 결혼하고 나면 용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외벌이라서 그동안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저랑 예비신랑은 맞벌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주면 딱 100만 원이지 않겠냐고요. 시모가 생활하는데 그 정도 용돈은 있어야 넉넉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100만 원 맞추는 거 찬성이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게 다 무슨 소리냐? 7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건 우리도 힘들다고요. 솔직히 남편 연봉이 1억이긴 하지만 세금도 떼야 하고 애도 낳아 키울 거 생각해야 하고 신혼집도 대출받아 구할 건데 그 돈 갚으려면 한 푼도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돈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마당에 매달 70만 원씩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딱 구세주처럼 예비 시부가 나타나서는 예비 신우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네 집은 30만 원 내면서 둘째네는 왜 70만 원 내라고 하냐고요. 둘째네도 맞춰서 30만 원만 내면 되지.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고. 거기다가 우리 집만 받아서 되겠냐. 사돈댁도 챙겨야 할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고. 보면 아빠는 나만 미워하더라 하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 주잖아. 뭐하러 출가 외인이 처가댁을 생각해? 하면서 저를 은근히 흘겨보더라고요. 제가 한 건 잡았다 생각해서 예비 신우도 출가 외인이면서 지금 친정만 챙긴다고 하시네요 뭘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제 편을 계속 들어주시면서 우리 사위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챙길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네가 70만 원 내라 하셨습니다. 신우가 놀래서 자기네 형편에 무슨 7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콧방귀를 끼면서 너네 형편만 따질 줄 아는 거냐고.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괜히 쫓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시부만큼은 내 편이구나. 비빌 언덕이 있다. 결혼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요. 신우가 입을 삐죽이면서 시모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까 시부 말이 최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뭐 연봉 1억에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하게 생긴 우리 남편을 당연히 쌍수 들고 좋다고 하셨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절을 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 사람 하나 믿어보고 결혼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주 미묘한 사건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구하기로 했고 혼수는 양가에서 반반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말을 다 마쳤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한창 떠들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신우가 갑자기 음식을 앞에 두고 우욱하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순간 온 가족이 얼음이 되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보니까 신우가 웃으면서 사실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굳이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에서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게 뭔 행동인가 싶어서요. 제가 저도 모르게 허하면서 신우를 바라보니까 신우가 자기 임신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받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사연에 덧붙이지도 않았을 텐데 글쎄 이 정신 나간 신우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신한 게 축복이니만큼 사돈 어르신들도 자기한테 선물 하나 해주시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 하고 신우를 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당황하신 거죠. 말로는 축하드려요 사돈 하는데 시모가 축하하면 성의를 보이심이 어떠냐고. 사돈댁에서 선물 하나 해주세요. 말로만 축하하지 마시고요. 하는 겁니다. 어쩜 그리 모녀가 쌍으로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납게 물어봤죠. 그러니 신우가 눈 동그랗게 뜨고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올케는 내가 임신 소식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우가 따로 없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싫은데요? 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고 축하드려요 하면 꼼짝없이 선물을 바쳐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왜 우리 장인 장모한테 해달라고 하냐고요. 매형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냐면서 제 편을 딱 들어주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부가 남편 편을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 선물은 무슨 건강관리나 잘하라고요. 허구한 날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시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너도 이제 자식이 생겨서 느끼겠지만 부모가 돼서 속도 썩고 고생을 해봐야 알지 하셨습니다. 이게 덕담인지 고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건지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신우가 씩씩거리면서 말로만 축하하는 게 어디 있냐고 두 손을 내미는데 제가 그랬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선물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달라고 우겨서 받아내면 그게 강탈이지 선물인가요? 제가 아기 베넷저고리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막 기분을 살살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날선 반응을 일으키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발로 툭툭 치셨지만 저는 오르쇠했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자기는 연말쯤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을 나눈 결혼식 날짜가 연말이었거든요. 천천히 결혼 준비해서 그쯤 결혼식을 올리면 괜찮겠다 했더니만 신우 출산이랑 겹쳐질 것 같더라고요. 다시 날짜를 상의하면서 결혼식을 조금 일찍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결혼식에 예쁘게 입고 가려면 몸매 관리도 좀 해야 하니까 더 미뤘다가 자기 살 빼면 하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똥인지 어이가 없어서 제 결혼식에 신우 몸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죠. 원래 일이라는 게 연달아서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분명 남편이랑 저랑 결혼 전에 피임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축복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결혼식 날보다 훨씬 당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뤄진 결혼에 양가에서도 개눈 감추듯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며 조금 서운해하시기도 했죠. 근데 원래는 각서에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하기에는 또 마음에 걸리고 남편과 상의 후에 아이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출산일은 다음 해 2월이었어요.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던 결혼식을 2달 만에 준비했고 저는 임신 4개월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겹경사라고 손주가 2이나 생긴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셨고요. 저는 임신을 해서인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청난 간섭과 시집살이에 시달릴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트집 잡는 걸 딱 멈추셨거든요. 시댁에는 제사할 것도 딱히 없었고 명절에도 딱 하루만 시간 내서 같이 보내고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뭐 밥을 한다거나 벌초를 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2월이 되어 신우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요. 저도 그 다음 해에 2월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뽀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말 남편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2분 다 갑자기 생긴 손주 둘에 푹 빠져서 정신이 빠질 정도로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티가 날 정도로 우리 아들을 더 예뻐해 주시긴 했거든요. 과자를 사 먹으라고 용돈을 마구마구 찔러주셨고요. 신우는 항상 그걸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차별당하는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시부성을 따른 손주가 더 귀한가 보다 하면서 차별 노래를 불러대니 저와 남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 일부러 신우네 아들 선물을 더 많이 챙기기도 했고요. 근데도 신우는 고마운 줄 모르고 맨날 우리 아빠가 나는 출가 외인이라 그러냐? 우리 애는 신경도 안 쓰네
하면서 서운해했습니다. 불만만 가득 뿜어대면서도 시댁에 와서 죽치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불편했죠. 하지만 시부가 매번 저에게만 용돈을 따로 찔러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3년쯤 흘렀던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우리 아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제 슬슬 책이나 교구 같은 걸 사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가격이 꽤 나가서 고민 중이었는데 시부가 물어보니까 냉큼 동화 전집이랑 교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통도 크게 120만 원짜리 교구 세트를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후기 100개도 넘게 보면서 고른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죠. 시부한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딱 올렸는데 그걸 신우가 봐버린 거죠. 네, 제가 멍청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랑 저랑 친구가 아니라서 염탐하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신우가 난리를 치면서 우리 아빠가 사줬다고? 나는 그런 거 사주지도 않았는데 왜 올케한테만 사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니까 나눠 쓰자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SNS에 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팔자 제가 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당장 와서는 몇 가지 교구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짜증나는 게 신우가 빌려갔다 하면 함흥차사인 겁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빌려가기만 잔뜩 빌려가고요. 제가 신우가 뭘 빌려갔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한 10개 빌려가면 돌아오는 건 7, 8개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줬는데 왜 들고 오지를 않는 건지. 거기다가 낙서 같은 것도 해오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잔뜩 붙여오기도 하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것인데 깨끗하게 다룰 생각은 안 하고 일부러 더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참지 않고 신우한테 막 뭐라고 했죠. 빌려간 건 10개인데 오는 건 왜 7, 8개밖에 없냐? 이 낙서들이랑 스티커는 다 뭐냐? 우리 아이 교구랑 책에다가 왜 조카 이름을 적어두냐고요. 자기 것인 거 마냥 이름 적어두는 건 진짜 선 넘는 일 아닌가요?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한번 빌려가면 상태가 너무 최악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우리 아들이 속상해한다고 집에 있는 거 전부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저한테 나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사준 걸로 지금 생색내는 거냐고, 애들이 놀다 보면 그 정도 흠집은 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다고 신우 집에 있던 교구들을 죄다 돌려주는데 진짜 하나같이 정상인 물건이 없었습니다. 책도 너덜너덜하고 교구들은 망가지고 부러지고 쓰레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 획 던지더니 제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서둘러서 조카 데리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문제는 그날 밤에 우리 애가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빠방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애착 물건으로 여기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난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 신우랑 시조카밖에 없었으니까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모르겠다면서 딱 잡아떼더라고요. 제가 시조카가 들고 간 것 같으니까 집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하는 말이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장난감 아니냐고 우리 애한테 그냥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격 자체는 얼마 안 하는 거긴 했지만 우리의 애착 장난감이잖아요. 꼭 그 물건이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열받아서 신우한테 새 거 하나 사줄 테니까 집에 들고 간 건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약을 올리는 거예요. 뭘 새 걸 사주냐고, 우리 애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너네가 새 거 써, 이래요. 아니 도둑도 아니고 자기가 들고 가놓고 처음에 모른 척하면서 없다고 잡아뗀 건 뭐냐고요, 화나게. 다음날 시부가 오랜만에 밥 먹자고 불러서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속으로 완전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랑 시모 다 있는 데서 신우한테 손 딱 내밀고 우리의 장난감 돌려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아직도 장난감 타령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뭐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냥 우리의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신우 말이 웃음냐면서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향해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죠. 신우, 지금 조카를 도둑새끼로 키우려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갔으면 신우라도 정신 차리고 돌려주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우도 삿대질을 하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하고 시모도 어머어머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디 신우한테 그런 말버릇을 하고 앉아있냐면서 세상 말세다 하는데 시모를 째려보면서 한술 더 떴죠 제가. 어머님은 조용히 있으세요. 우리 집에 물건 주러 와놓고는 훔쳐갔다고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도둑이니 뭐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이 심하다고요? 조카를 그렇게 키우면 애가 나중에 도둑밖에 더 되겠어요?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온다니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돌려주세요 그 자동차. 와 옳게 무섭다 정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군다? 치사하다고요? 신우가 가져가서 쓰레기로 만들어 온 교구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아버님이 사주신 교구의 반 이상을 신우가 가져가서 쓰레기로 만들어 왔잖아요. 빌려갔으면 곱게 돌려줄 줄 알아야지. 죄다 망가뜨리고 부러뜨리고. 우리 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교구도 있어요. 그러자 시모가 교구는 무슨 교구? 하면서 은근히 끼어들더라고요. 신우는 여기서 왜 그런 소리까지 하냐면서 괜히 부채질하고 있고요. 이때다 싶어서 시부모 다 있을 때 확 그냥 터뜨려버렸죠. 시부가 저희 아이를 위해 사주신 건데 정말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버님이 저희 아이 쓰라고 사주신 교구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된 신우가 난리를 쳤어요. 애 차별하는 거냐고. 왜 우리 아들만 사주냐고 난리를 치길래 저도 죄송해서 같이 나눠 쓰자고 했죠. 빌려주면 갖다 주기로 했으면서 빌려가기만 하고 가져다 주질 않더라고요. 돌려줘도 낙서에 두고 찢고 망가뜨려서 주고요. 도대체 조카 이름은 왜 적어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 건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버럭하면서 신우한테 너 그게 진짜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이어 나온 말은 저를 경악에 물들게 했습니다. 너 내가 교구 사준다고 했을 때 네가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그런 거 다 쓸모없다고. 애 장난감 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짜리 전동차 같은 거 사달라고 해서 사줬잖아. 내가 며느리한테 120만 원짜리 교구 사준 거 알고 나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현금으로 20만 원도 받아가 놓고는. 그러니까 시부한테 받은 건 입을 싹 씻고 저한테 차별하면서 저희 아이 교구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기가 막혀서 신우한테 저게 다 사실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도 지금 받아놓고 나한테 빌려주기 싫어서 입을 싹 씻은 거냐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당황해하면서 교구를 같이 쓰자고 한 건 옳게 아니냐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대요. 저도 신우한테 그럼 조카의 전동차를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더니 신우가 그건 우리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없으면 안 된대요. 신우도 지금 우리 아들 액착 장난감 들고 가서는 안 돌려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조용히 정색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 밖에 세워진 애들 타는 자동차 같은 거, 그게 아빠가 사준 거냐고 시부한테 묻더라고요. 시부가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그 자동차를 냅다 드는 겁니다. 그게 꽤 무거울 텐데 번쩍 들더니 차 문 열으라고 트렁크에 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놀래서 우리 아들 거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남편이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면서 왜 못 가져가게 하냐고 서로 나누고 치사하게 굴지 말자더니 우리도 빌려 탈게 하고 저보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전동차를 꺼내더니 아들 태우라고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동차 상태를 보니까 신우가 애지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계속 남편한테 저한테 전화하는데 저희는 무음으로 돌려놓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유성매직을 가지고 오더니 아들에게 쥐어주고는 차에다가 낙서나 실컷 타라고 하는데 빵 터졌네요. 우리 아들 보고 이름 쓸 줄 모르냐고 모르면 아무 그림이나 막 그려보라고 하는데 하얀색 전동차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은 집에 있는 잘 뜯어지지도 않는 종이 스티커를 막 들고 오더니 차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된 복수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날 저녁에 심해부가 퇴근을 했는지 신우랑 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큰 봉투에 그동안 돌려주지 않았던 우리 아들의 장난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전동차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더러워진 전동차를 가리키면서 가져가세요. 우리 아들은 별로 재미없대요. 했습니다. 전동차에 낙서랑 스티커가 잔뜩이니까 시조카가 엉엉 울면서 자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없었다고 하는데 신우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신우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뭘 어쨌냐고. 신우도 우리 아들 거 이렇게 다루길래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하면서 눈치 없는 사람처럼요. 심해부는 우리 부부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전동차를 낑낑 들고 집에 가자고 신우랑 시조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아들 장난감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훔쳐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비교질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죠. 사실은 시부가 그동안 저에게만 용돈을 주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시모가 신우에게만 용돈을 주는 것을 시부가 알게 되어서 신우 몰래 저에게만 따로 용돈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었는지 제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 신우에게 티를 내자 그 뒤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갈 때에도 고민 끝에 저희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 돈으로 유세 떤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돈으로 저희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는데 신우가 왜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지 결국에는 신우도 저희 보란 듯이 시조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없는 형편에 사치를 부리더군요. 꾸역꾸역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조카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시부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노후를 즐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부의 취미가 난 가꾸기, 꽃 심기 이런 것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하시고는 등산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등산이라는 게 보통 주말에 하는 취미잖아요. 주말마다 시부가 나가니까 시모가 은근히 저랑 신우를 붙잡고 시부가 바람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시부가 그럴 사람이냐고 나이도 벌써 70대 중반인데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고 했죠. 그렇게 걱정되시면 시모가 따라서 등산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부부 등산도 많이 하더라 하니까 일 없다 하시대요. 시모가 뚱뚱하시거든요. 운동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시니 그럴 수밖에요. 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발육 상태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제 키가 169cm거든요. 우리 남편의 키는 183cm고요. 시부랑 시모도 키가 꽤 큰 편인데 신우만 혼자 키가 157cm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심해부의 키도 저랑 눈높이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160 후반대거나 딱 170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30cm였거든요. 근데 시조카는 키가 훨씬 작았어요.
3학년이라고 해도 개월수 자체는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키가 113cm밖에 안 됐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형처럼 보이고 그래서 신우가 키가 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발육 상태가 좋은 만큼 밥을 정말 많이 먹고 가리는 것 없이 참 잘 먹어요. 저랑 남편이 부부 동반으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하루 아이를 맡겼는데 그날 신우도 시댁에 조카를 데리고 방문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 시부모님께 아이를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애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안 먹었어? 하니까 짜장면을 먹긴 했는데 배가 고파 죽겠대요. 왜? 얼마 못 먹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매운 걸 전혀 먹질 못해서 짜장면을 시켰고 시조카는 매운 걸 워낙 잘 먹는다고 짬뽕을 시켰대요. 근데 막상 음식이 도착하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서 반을 덜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매운 거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 짬뽕을 먹으라고 덜어주더래요. 아이가 결국 짜장면 반 그릇으로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으니 당연히 배가 고팠던 거죠. 시조카는 짜장면에 짬뽕까지 다 처먹었다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키 차이는 그렇게 나는데 시조카가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소화비만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이 퉁실퉁실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다음부터는 나눠 먹기 싫다고 하던가 아니면 곱빼기로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한 3주쯤 지나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느라 아이를 또 시댁에 맡기고 모임이 끝난 뒤 데리러 가니까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짜장면 먹었어? 하니까 신우 눈치를 슬쩍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 신우랑 시조카, 시모까지 다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애도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는 아이라고 시조카에게 반 덜어주고 싶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는 곱빼기로 시켜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울먹이면서 곱빼기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소화비만 된다고 안 된다면서 말렸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조카를 보면서 말을 했죠. 누가 누구 보고 비만 타령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지금 우리 애 들으라고 한 소리냐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가 비만이라는 거야? 뭐야? 안 그래도 학교에서 6개월마다 체중 검사하는데 애가 자꾸 비만으로 떠서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우리 애 앞에서 상처 주지 말고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어? 어머, 비만 맞잖아요. 학교에서도 살 빼라고 줄넘기를 강제로 시킨다면서요?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보아하니까 식탐까지 있는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살 못 뺀다? 근데 그 순간에 등산을 다녀온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조카를 보면서 벌써 비만이면 어떡하냐고,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해야지 짜장면을 먹이면 어떡하냐고, 열량도 높은 음식이라고 2차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키 크려면 가리는 것 없이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 비만은 무슨 비만이냐고 이거 다 키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풋 하는 소리를 일부러 내면서 웃었죠. 신우, 키는 유전인 건 몰라서 그래요? 신우도 작고 심해부도 뭐 아무튼 먹는 거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운동을 해야 애 키가 클 텐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말 내내 시댁에서 휴대폰만 본다면서요? 그것도 누워서요. 시부가 듣다 안 되겠는지 시조카한테 앞으로 주말마다 할아버지 따라서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조카가 기겁을 하면서 등산 죽어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가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아냐고 같이 가면 재밌을 거라고 하니까 시조카가 거기서 폭탄을 딱 던진 겁니다. 할아버지, 등산 가서 여자 만나는 거라던데? 할머니랑 엄마가 할아버지 바람났다고 그랬어. 그 말에 당연히 집안 사람들 표정이 싹 굳고 사색이 되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애 앞에서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신우랑 시모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부가 너무 놀라서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시모랑 신우를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는데 정말 집안에 접시가 깨져나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시모가 놀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을 할 준비를 하고 신우는 서둘러서 시조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은 놀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시부가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모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바람?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내가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죽어도 싫다고 하더니 바람이 뭐? 첫째 너는 생각도 없이 그걸 지 자식 있는 데서 씨부리고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뭐 잘난 소리라고 지 입으로 떠들어 제껴? 아니 아빠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인데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빠가 주말마다 등산에 가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얘 며느리야. 너도 이 헛소리를 들은 적 있냐? 시선이 전부 저한테 한데 모였는데 이때다 싶은 마음도 슬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러니 시부가 거실에 있던 휴지값을 시모 쪽으로 던지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단단히 노망이 났다고 당장 병원에라도 가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소리를 씹으려서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하시면서 시부가 시모에게 그러셨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그런 소리를 자기한테 해도 되냐고요. 그 말에 시모가 사색이 되어서 왜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냐고 하는데 저랑 남편은 영문을 몰라서 시부모를 쳐다만 봤죠. 이 옆에 내가 몇 년 전에 바람이 났을 때도 내가 눈 꼭 감고 한번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나를 바람난 인간으로 몰아? 이런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러더니 신우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고요. 끼리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라면서 냅다 큰 보스턴백을 들고 오셔서 짐 싸라고 시모에게 던지셨어요. 시모는 끝까지 잘못했단 소리 없이 짐 싸서 신우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잖아요. 며칠 지나고 신우가 시모에게 눈치를 줬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시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왔는데 시부가 비번도 바꿔버리고 행동력 있게 집도 부동산에 내놔버린 거죠. 시모한테 따로 살자고 하면서 황혼 이혼 모르냐고 별거하자고 자기는 원룸 가서 살 거라면서 이혼 소송도 불사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꼼짝없이 신우가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시모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모를 모시고 가라고 떠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파혼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냐고. 마누라랑 각서 쓴 게 있어서 시모 모시고 살면 당장 이혼이라고 했죠. 신우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럼 매달 생활비라도 보태주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둘 다 자식이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대요. 우리 남편이 와이프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뭘 물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바로 신우한테 그러대요. 누나, 나 생활비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누나 시집갈 때 빌려준 5천만 원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비 이야기를 하겠어. 우리 남편이 한술 더 떠서 말을 하니까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우는 당황해하면서 그 돈 결혼 선물로 준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이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누가 원수 같은 누나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나 선물로 줘? 그때 차용증 쓴 거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신우는 남편 보고 독한 인간이라고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고 하더니 그 뒤로 생활비 보태라는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시부랑 시모는 시부의 강력한 바람으로 이혼을 했고요. 시부는 지금 우리 집 근처 원룸에서 혼자 노후 라이프를 즐기고 계세요. 신우랑 시모는 맨날 나가라 못 나간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신우가 가끔 저에게 전화와서는 시모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 약속했던 대로 커다란 벽이 되어주고 있어서 시모도 차단해버리고 아이와 시부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너무 욕심만 부리고 심술만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시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